궁을 습격한 물괴, 살아 돌아온 시체 좀비, 한이 서린 긴머리 귀신, 조선 하늘을 뒤덮은 UFO. 한 번 걸리면 끝까지 쫓아가 죽음으로 이끄는 저승사자. 이런 괴물이 우리나라도 있었어. 수많은 역사 기록에서 찾아낸 듣도 보도 못한 괴물들. 그중 저 곽재식이 발견하고 가장 경악했던 기이한 역사 속 괴물 사건 베스트 3. 지금 바로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1580년대 후반 서울 선비들 100명, 1000명이 때를 이루더니 해괴하기 짝이 없는 짓을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기도 하고 껑충거리고 흙을 다지기도 하며 동서로 달렸다가 웃다가 울었다가 하는 이것이 춤인지 몸부림인지도 알 수 없는 괴상한 장면이 펼쳐진 것인데요. 도대체 선비들은 무엇 때문에 때로 몰려들어서 광기 어린 춤판을 벌인 것일까요? 임진왜란 전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한 난중잠록에 등등곡이라고 하는 이상한 춤이 대유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등곡이라는 이 이름은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놀이 비슷한 무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당 흉내를 내면서 덩실거리며 노래하며 춤을 추기도 하고 동으로 갔다 서로 달렸다 웃었다 울었다 하였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시기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시기에 유럽에서는 무도광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정신없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떼지어 다니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2, 3일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못 견디겠죠? 죽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저주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막 악마가 있었다든가 혹은 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반대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기도 했다라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괴상하고 이상하겠죠. 진짜 악마가 세상에 나타나면 이런 느낌이 들까?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 같은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돌이나 밀농사를 짓다가 보면 맥각병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의 뿔같이 생기는 곰팡이가 필 때가 있습니다. 농사 망치는 건데 요즘에는 그거 생기면 이제 다 버리죠. 근데 옛날에 먹을 게 부족하면 그런 거 좀 생겨도 뭐 사람들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맥각 이 곰팡이에는 그 중에 일부 독성분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 화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그 독성분 중에서 일부는 사람의 신경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정신성 약품 중에 환각을 강하게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마약으로 LSD라는 게 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어떻게 LSD 찾아냈느냐. 맥각에서 뽑아낸 성분 하나를 더 개조한 게 LSD예요. 그래서 맥각 곰팡이가 확 피어있던 호미를 많이 먹었던 유럽에서 환각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겠다라는 추정이 상당히 유력한 편입니다. 조선에도 그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호밀로 만드는, 밀로 만드는 수입품 과자 이런 게 일부 있어가지고 이런 수입 과자가 맛있는 게 있어? 라면서 하나 정도 이제 먹었을 텐데 사실은 그 속에 맥각의 독성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웃다가 울다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반복하는가를 물어보니까 나라가 잘못 돌아가서 망할 거다라고 답했다라고도 하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광기 어린 이런 행동도 벼슬, 정치, 나라의 운명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곤 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시국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야, 우리 도대체 어젯밤에 우리 도대체 뭐 했던 거냐 라고 하다가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그때 그 이상한 과자 있는 쪽에 가가지고 한 잔 또 해보자. 그러니까 나쁜 풍속이죠. 어떻게 하면 요즘에로 따지자면 약간 마약이 유통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 저는 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팔다리를 정신없이 움직이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죽어야만 끝나는 죽음의 무도처럼 보이는데요. 이 재앙의 원인이 가면 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가면 소수입니다. 가면 소수라는 말은 한문 표현으로 가면이 재앙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난중 잠록의 사건과 비슷하게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웃으면서 춤을 추는 사건이 경기도 광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좋아하더니 하루는 그 집에 병이 전염하였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나무 가면이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자 즉시 들판에 버렸더니 병이 과연 그쳤다. 그런데 다음에 먹은 사람도 모두 웃다가 일어나 춤추기를 앞사람과 똑같이 하더니 조금 후에 그치는지라 물어보니 처음 먹고 나니 자연 흥이 나서 그만두려고 하여도 되지 않아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다. 가면을 가까이 두면 병에 걸리고 괴로움을 얻게 되고 버섯이 생겨나는데 그 버섯은 먹을 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먹게 되면 노래하고 춤을 추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버섯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옛날 기록에서는 이제 시시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이 있습니다. 시시라는 게 시시시 이렇게 웃는 웃음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버섯이라는 뜻인데 이런 일부 버섯들은 이제 당연히 독버섯입니다. 미량을 살짝 먹었을 때 신경에 먼저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창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환각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버섯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그 위험을 조선시대 때부터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면소수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이 괴물보다 더 기이한 괴물이 있겠습니까? 여기 영혼이 깃든 인형이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허수아비 인형. 혼령에게 잠식당한 고려시대 허수아비의 정체를 지금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려 16대 임금인 예종은 즉위한 직후 나라의 왕실의 안녕을 위한 의식인 팔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때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뜰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허수아비 둘에는 100여 년 전에 죽은 두 장군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을 온전케 하온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쳤네. 넋은 가셨으되 몸 세우고 하신 말씀 직분을 다해 활 잡는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좋다 두 공신이여 오래오래 곧은 자취를 나타내실지어. 예종은 두 허수아비를 보고 두 장군을 애도하는 시인 도이장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927년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경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시키려고 하자 왕건이 이를 막기 위해 후백제 군을 물리치려고 자신의 정예 기마병 5천을 데리고 오늘의 대구 공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 군에게 포위되었고 이에 왕건을 구하기 위해서 왕건을 따르던 충신 신숭겸, 김락 두 장군이 왕건으로 위장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후상국 다 통일했어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님만 남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근데 잔치를 열려고 딱 보니까 제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부하들, 그 두 명의 장군 이미 죽어가지고 목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에 왕건은 두 사람의 충절을 기리고 추모하려고 풀로 두 장군의 허수아비를 만들고 의복을 갖춰 입힌 후 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겼다, 승리의 축배를 이렇게 하니까 허수아비가 그 술을 받아 마시고 살아있을 때처럼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이장가의 이 장군 인형, 이 움직인 이야기 이거 참 좋아하는데 이거 왜 좋아하냐면 이야기 자체가 슬프면서도 기쁜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공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 속에 사탄의 인형 시리즈의 척키는 그냥 인형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손으로 뭐 좀 공격하려고 하고 말하고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는 이 장군 인형이기 때문에 장군 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탄다니까요. 그런 정도 인형은 있어야 고려 시대 기준으로 홀령이 깃들어서 저렇게 인형이 움직이나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동물의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얼핏 봤을 때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나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는지, 나에게 친밀함을 품고 있는지 최대한 빨리 쫙 느끼는 그런 습성을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진화론적으로 더 살아남기 유리했었다라는 거예요. 인형을 딱 보면 산 사람처럼 만들기는 했는데 생명은 없는 거죠. 눈빛이 다르죠. 인형을 본 순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친밀한 표정을 갖고 있는 그 혼란감, 그 속에서 마치 죽은 사람을 본 듯하지만 명확하게 그것은 아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좋은 대상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잘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의 먼 조상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과 비슷한 인형을 보았을 때 공포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법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비밀의 약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해의 이광현이 발견한 신선이 되는 약, 금단대약.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 비밀의 약 제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 중국에서 유행했던 도교의 경전과 주요 문헌들을 정리해 모아둔 책 도장에 중국에게는 이방 사람인 발해인 이광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광현은 발해인으로 반평생 배를 타고 바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이죠. 집안 대대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부잣집 자손인 것으로 추정되고요. 신라, 당나라 등을 오가면서 국제무역을 하는 상인이자 뱃사람, 선장으로 추정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이광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인생은 짧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 허무하다. 그 허무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법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광현은 신라로 가는 배 안에서 어떤 노인을 우연히 만나는데 나이가 100살인데도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노인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건강 비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100세 노인인데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대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무슨 방법을 썼을까요? 신선이 되는 1단계,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노인의 비법.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일 없는 태도로 지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건강 유지의 방법이죠. 노인은 자기가 그 상식적인 건강의 지침을 실천에 옮기는데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긴 세월 장수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노인은 한 가지 말을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금단대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금단대약은 뭘까요? 바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게 해주는 약이죠. 신선이 되게 해준다는 약인 거예요. 이후 이광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훈련에 돌입하는데 결국 금단대약의 비밀을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신선이 될 수 있는 비밀의 약, 금단대약의 제조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둥글고 붉은 것, 즉 환단이라는 것은 다름이 있는 약은 아니다. 참된 한 가지를 깃틀로 삼고
연홍을 서로 의지하게 하며 황알을 뿌리로 삼으면 곧 이룰 수 있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아니,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이전까지는 사실 별로 이 책에서 되게 평이한 한문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 여기서부터는 한자 한자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한 가지 좀 짚히는 것은 뭐냐면 연홍이라는 말은 원래 뜻도 그렇고 앞뒤 내용을 봐도 그렇고 납과 수은을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납이라는 것이 금속인데도 만져보면 물렁물렁하고 그때 당시에 신선이 되겠다고 이상한 약을 막 만드는 그런 사람들 계셨겠죠. 수은 넣어서 약 만들면 좋대 라는 게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행한 거예요. 이게 완성됐나 보다 하면서 마시고 하다 보면 수은 중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창란이 일어나고 생각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네, 어저께 구름 위로 올라가지고 신선들하고 파티를 하고 왔다고. 나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소문 퍼진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 한번 내가 조사해보자. 목에 칼이 들어가고 막 온몸을 고문을 하는데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신선의 세계를 경험했다라는 수은 중독으로 인한 정신 착란을 일으킨 것 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거는 왜 이랬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본다면 더 재미있게 옛날 기록들, 옛날 이야기들, 역사들을 즐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살과 장기를 빨아먹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괴물.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라나면서 알을 거는 괴물. 심지어 뇌까지 점령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물.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 몸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고려시대 개성 사람들의 살이 녹아들고 창자와 간이 녹아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개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 개성의 껍질에 쌓인 작은 독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후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요. 바로 이 독충이 사람의 살을 녹여 빨아먹고 창자와 간까지 빨아먹는 식인충이었던 것입니다. 독충이 비처럼 쏟아졌다. 여러분이라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이 식인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식인충과 비슷한 것에 중독되어 죽을 병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학자 이익의 저수를 수록한 실학서인 성호사설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인충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식인충은 흰색 중심을 사람의 살갗 속에 꽂은 뒤에 사람 살을 조금씩 녹여서 직접 빨아먹고 나중에는 몸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창자나 간을 빨아먹으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식인충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딱 한 가지 식인충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즙을 바르는 것이죠. 성호사설에서도 고려사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식인충처럼 사람의 살을 해치거나 창자와 간을 망가뜨리는 해충 혹은 기생충이 있느냐? 기생충은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있죠. 십이지장충은 십이지장을 당연히 해칠 것이고, 간디스토마는 당연히 간을 나쁘게 할 것이고, 작은 기생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생충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진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동나방 애벌레를 생각해 봅니다. 나방 중에 동나방이라는 나방이 있어요. 당연히 독이 있는 나방이죠. 애벌레가 털이 복슬복슬하게 쫙 나 있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털을 만지면 마치 쏘이는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애벌레가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애벌레가 엄청나게 대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매미다방 같은 이런 나방이 한번 대발생을 하면 산을 덮어버리죠. 산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좀 지독한 동나방 같은 것이 그 애벌레가 유난히 따뜻한 겨울을 지난 어느 날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그 애벌레 지독하던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인충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창자와 간을 빨아먹는 기생괴물이라면 사람 몸속에서 사람 모습을 하고 몸집을 키워가는 기생괴물도 있습니다. 사람 모습으로 자라나 숙주를 위협하는 이 기생괴물의 정체,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 보니까 겨드랑이 안에 벌레에 물린 것 같은 흔적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갈비뼈 부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생괴물에 사로잡히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것처럼 사람 몸에 작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요 증상이 뭐냐면 벌레가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갈비뼈 근처에서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진대요. 이 괴물을 기록에서는 뱃속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복중능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사람 목소리를 내고 다 자라면 숙주인 사람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사악하게 들리고 겁나게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괴롭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랄수록 크기가 커지는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 자라면 사람 목구멍을 통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은 흉측한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목구멍으로 언뜻 비치는 얼굴뿐이라 몸 전체 형상은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입을 크게 벌려보라고 해보십시오. 목구멍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에 사람 얼굴이 살짝 비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 숙종 당시 문인이었던 신돈복이 견문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야담집인 학산한원에 신돈복 자신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면서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내 친구 중 하나는 6, 7년 전에 괴질에 걸려 몇 달 동안 위독하였다. 내가 어쩌다 병이 들었는지 묻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몇 달 전에 처음 감기에 걸린 듯 했지. 하루는 졸다가 깨어보니 오른쪽 겨드랑이 안에 벌에 물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네. 처음에는 가늘더니 점점 커져서 한돼 남짓될 지경이었으나 나중에는 가슴 옆이 어린아이만한 흔적이 생겼네. 거기에서 매우 사나운 사내의 목소리가 났지. 매우 거칠어서 그곳이 날뛰면 내 몸이 천장에 닿을 듯이 뛰어오르니
나는 속으로 삿된 귀신이 내 몸에 붙었다고 생각했지. 맹인을 불러 경을 읽기도 하고 중을 불러 설법하게도 하였으나 다 소용이 없었네. 이 귀신은 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보통 사람처럼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지. 이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중능원이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친구의 이름 신돈복을 부르는 것. 내가 일찍이 들으니 귀신은 무서워하는 바가 있다고 하길래 시험 삼아 내가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네. 글 쓴 자기를 말하는 거죠. 신돈복. 그 귀신이 곧 움츠러들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였네. 내가 곧 그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기를 무수히 하자 어느 땐가 조용히 아무런 증세도 없어졌네.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으면서 잘못을 낱낱이 기억했다가 경신일이 되면 숙주인 사람이 잠든 틈을 타서 천신에게 잘못을 다 일러바치는 기생괴물도 있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요. 고려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3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삼팽 혹은 삼시라고 하던 것인데 상충은 뇌에, 중층은 명당 이 말을 말하는 거죠. 하충은 배에 있는데 중국의 도교 쪽 문헌에 따르면 삼팽은 사람 몸속에서 여러 빌미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도사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시충 셋이 있는데 뱃속에 있다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보면 경신일에 나가 재에게 참소한다. 이렇게 삼팽이 천신에게 잘못을 일러바치면 숙주의 수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숙주가 된 것도 억울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걸 일일이 다 세서 하늘에 일러바치는 삼팽. 그렇다면 삼팽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요? 바로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경신일이라는 그 날이 될 때마다 벌레가 날아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레가 내 잘못을 신에게 안 알려바치니까 내가 그에 대한 벌도 안 받는다 라는 믿음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갗, 장기, 목구멍, 뇌까지 차지한 기생괴물. 이제 더 이상 기생괴물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생괴물은 숙주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앗아갈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기생해? 무엇을 가져가려는 것일까요? 소백충이라고 불리는 기생괴물은 사람 치아에 숨어 살아가는 조그맣고 하얀 벌레입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 역할을 하던 해민서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용제총화라는 책을 보면 이 해민서에 제주 출신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치아에서 조그맣고 하얀 벌레를 빼내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제주에서 왔는데 의술은 알지 못하나 다만 충치를 뽑았는데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서로 맞아갔다. 그 여자가 죽자 또 한 여자에게 그 업을 전하여 나도 또한 불러다가 이를 치료했는데 얼굴을 위로 젖히고 입을 열어 은으로 만든 숟가락으로 조그마한 흰 벌레를 꺼냈는데 숟가락은 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에서 피도 나지 않아 그 쉬운 것이 이와 같았다. 이는 반드시 환술이요 정업이 아닐 것이다. 그 용제총화를 쓴 성현은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벌레 뽑아낸 척 하면서
옷소매 밑에서 이렇게 벌레를 꺼내가지고 이거 뽑아낸 겁니다 라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추측하고 있죠. 실제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특히 조선 사람들은 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생기는 일이다 라는 식의 생각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도 벌레라는 충자를 써서 충치 아닙니까? 그죠? 영어만 해도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합니다. 투스 카비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에 뭐 구멍이 뚫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온갖 괴물들이나 이상한 벌레들이 몸속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무서운 상상들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의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몸이 아프시다거나 안 좋으시면 뭐 괜히 무슨 친구 이름 같은 거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인 듯 하나 아닌 하나 같은 괴물이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하나이면서 무수히 많고 무수히 많으면서 하나인 괴물. 혼자 있으면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때로 다니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군집 괴물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비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나를 향해 창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공격하는 병사를 마주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병사를 물리치려고 맞서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쳐도 쓰러지지 않고 화살을 쏴도 몸에 박히기는커녕 그대로 통과해버릴 것 같은 괴물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홍성의 월산령에 사는 사람이 본 일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경남의 속잡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교전지상,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군병들이 교전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살펴보았더니 날아다니는 개미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개미를 보면 그걸 보고 병사들이 싸우고 있네라고 하십니까? 왜 개미를 보고 병사들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개미의 어떤 신령, 개미의 귀신이 있어. 사람에게 씌어서 군사들이 싸우고 있다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미 중에서는 날아다니는 개미들 있잖아요. 수개미, 암개미들. 아주 작은 벌레가 수없이 많이 모여서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이 무예를 익혀서 싸우고 창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법한 그런 형태를 지녔던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시기의 기록 중에 이 임진왜란 전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징조로 개미떼가 무수히 많이 등장했다가 떼죽음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분이 사셨던 이 홍성 근처에 출현했던 개미들은 하늘을 날면서 뒤엉켜 싸우는 모양이 사람의 싸움처럼 보였다라는 거,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싸우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교전지상이다 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생존력 만렙, 군병 모습을 한 개미떼 괴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미떼 괴물보다 조금 더 크지만 한 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는 군집 괴물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가장 큰 번화가였던 종로 한복판에 등장해 쓸어도 사라지지 않은 작은 괴물. 이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겁부터 먹었는데요. 때로 등장한 작은 괴물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긴 것일까요? 작은 자라가 동전과 같다라고 하여 기록에는 별여동전이라는 한문으로 묘사되어 있는 괴물입니다. 이 별여동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괴물들은 물에서 원래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개미떼처럼 무리지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로 지어서 무수히 많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나면 일일이 없앨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어서 몰아내야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면 굉장히 흉조로 여기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원한을 기억하는 건지 뭔지 자라를 잘 잡아먹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때려 몰려가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공안당은 평소에 자라먹기를 좋아하여 가끔 삼강어부에게서 구해오고 또한 공이 즐긴다는 말을 듣고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동전만한 작은 자라가 행랑마루 안팎들의 헤아릴 수 없이 흩어져 다녀 다 쓸어낼 수가 없어 뜰에 독을 두고 집어넣었다가 가득 차면 독을 져다가 강물에 놓아주었다. 그런 후 겨우 1년이 되자 공의 아들 안척염이 무함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 공도 또한 연좌되어 죽었으니 화가 난 것이 자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한 자라의 요변이라 하겠다. 단지 먹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수많은 자라를 살생한 사람, 그들을 향한 별여동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괴물들의 한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국수 좋아하십니까? 국수? 국수 중에는 이 멸치 우린물로 국물 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멸치가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반찬으로 멸치볶음 이렇게 한번 집어먹으면 20-30마리 한꺼번에 먹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생선 한 1000마리 먹을 수도 있어요. 멸치 많이 먹으면. 멸치 먹을 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멸치 조그맣지만 눈도 있고 뭐 뼈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수십 개를 한 입에 집어넣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런 전설이 사실이냐면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손을 씻으러 수도꼭지 문을 딱 틀었는데 멸치가 막 나오는 거야. 복수를 하려고 이런 거죠. 그런 괴물 이야기를 조선시대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렇겠습니까? 멸치 먹지 말자 이야기 아니고요. 멸치 좋아합니다. 멸치 많이 소비해 드려야죠. 그런 생각 속에서 생겨난 그런 상상이 조선시대 버전으로 자리 잡은 전설이 이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별여동전,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존재였다면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겁을 먹고 도망치는 군집괴물도 있습니다. 이들을 잘만 이용하면 떼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비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승리여 7사람이라는 의미의 백의승 7인. 이들은 7이 한 무리가 되어 밤에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며 뛰어다니고 낮에는 대나무 숲속의 흙 속에 들어가 은으로 된 7개의 불상 모양으로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어우야담에 조선 중기의 문신 김류가 좋은 집이지만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흉가를 사들였는데 그곳에서 백의승 7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가가 값이 5,000필이 나갔지만 요사스런 도깨비가 많아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 자신이 먼저 시험해 보고자 하여 집안 식구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그 집에 들어가 잤다. 한
한밤중이 되자 흰옷을 입은 중 7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김유가 큰 기침 소리를 한 번 내자 7명이 모두 달아나는데 창틈으로 엿보니 섬돌 위 대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은부처 7구가 나왔는데 크기가 모두 아이만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낮에 은으로 된 불상 모양일 때 은을 녹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밤에 사람 모양으로 변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녹인 은은 그대로 그냥 은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유가 말하였다. 막중한 재화를 사사로이 가질 수 없으나 만약 대궐에 다 바친다면 아첨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하여 2개를 호조에 바쳐 국가의 비용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궁핍한 친구들을 구휼하는 데 썼다. 또 술과 음식을 가득 준비하도록 명하여 큰 잔치를 열고 손님을 대접했으니 그런 잔치가 서너 차례 이어졌다. 그러고도 재화가 남았는지라 집안 살림에 보탰다.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김유가 큰 기침 소리를 내자 바로 도망쳤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지르는 커다란 소리를 두려워하거나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또 이 이야기 듣고 무슨 흰 옷을 입은 스님들이 7명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면 은으로 된 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 21세기에서 보시면 그냥 흰옷 입은 스님이신 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런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는 절대. 단독으로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무리로 다녔을 때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동물이 과연 실제로도 뭐가 있을까요? 개미, 벌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물속을 돌아다니는 뭐 물고기 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표는 뭐겠습니까? 그런 동물의 최고 대표라고 할 만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동물 바로 우리죠. 사람이죠. 사람이 혼자서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외롭고 지치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힘을 합치면 어느 동물도 이겨낼 수 없을 만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유행한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에 있었던 그 교전지상 개미떼 같은 이야기 주로 무슨 국가의 큰 전란이나 위기 혼란 상황을 앞두고 어떤 징조처럼 이런 동물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무심코 사람들이 국난을 앞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하게 잘 뭉치면 어떤 위기가 나와도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못 막아내는구나. 우리의 적은 엄청나게 강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타파하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막아내기 너무 힘들고 두렵구나. 이런 생각, 걱정, 공포 속에서 이렇게 때로 뭉쳤을 때 강해지는 괴물 이야기가 더욱 인기를 얻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 몰려다니며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와 날카로운 이빨로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물고기들을 찢어 죽이는 수중 괴물. 피라니아보다 더욱 잔인하고 더욱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수중 괴물. 우리 역사 속에도 존재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강을 핏빛으로 물들인 수중 괴물의 정체. 역사 속 미스터리 읽어드립니다. 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고 하더라도 칼날 같은 등지느러미로 찢어 죽이는 잔혹한 바다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장수피라고 기록된 괴물인데요. 장수피와 맞서게 되면 여러 마리에 둘러싸여 뜯어먹혀 죽게 된다고 하네요. 상상해보세요. 물고기인데 등에 전기톱 같은 게 막 달려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썰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영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8세기 문인 심재가 저술한 필기 잠록인 송천필담에 바다에서 장수피가 고래를 공격하는 걸 뱃사람들이 보고 고래고기 한 덩이만 던져다오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 꼭 고기 한 덩이를 배 안으로 던져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약간 용감한 사람이 야, 나도 고기 한 점 줘! 그러면 딱 쳐가지고 바다 위에서 고기를 하나 딱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막 구워 먹고 막 이러면. 이런 게 실제로 있을까요? 실제로 있을까요? 현대의 학자들은 이 장수피라는 이 말이 고래를 일컫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피라는 뭐 그런 물고기가 있다라는 식의 기록이 딴 데에서도 보이는데, 범고래 같은 것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고래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죠. 또 범고래가 이 핀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로 솟은 형태의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고래입니다. 멋진 지느러미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딱 나왔다가 딴 고래를 확 물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는 진짜 최강의 물고기다. 장수피가 정말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물어뜯는 장수피보다 더욱 괴이한 물속 괴물도 존재합니다. 몸 하나에 6개의 얼굴, 그래서 신유육면이라고 기록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유육면이라 기록된 이 괴물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일까요? 고대일록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이 쓴 일기장입니다. 길이가 10척이니까 대략 한 3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길입니다. 장계를 했다는 거는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물고기의 출현을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커다란 물고기인 이 괴물은 몸에 6개의 얼굴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개의 얼굴마다 2개의 눈이 있었을 테니까 총 12개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꽤 큰 편이고 소의 눈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꽤 크고 뭔가 좀 꿈뻑꿈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고대일록은 조선시대 의병장 정경운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부터 19년 동안 소모관으로 일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 괴물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후에 어지럽고 흉흉한 조선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흉한 징조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왜 흉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유, 희귀하네. 이거야 우리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왜 이걸 흉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어떤 음기와 양기 같은 그런 어떤 기의 조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제가 한번 해설해 볼게요. 실제로 이런 거 아닙니다. 눈이 12개가 있는 물고기가 잡혔어. 무슨 물고기에 눈이 이렇게 많아. 음양오행을 따져보면 사람의 눈은 나무의 기운, 목기에 해당한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물고기에 이렇게 눈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나무의 기운이 너무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잠깐만, 이번에 높은 정승이 된 그 양반이 임대감 아니었나? 임대감이면 숲을 임자를 많이 쓰잖아요. 나무 목자가 2개예요, 한자로 써보면. 그래서 나라에 나무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퍼지다 보니까 물고기도 눈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생긴다고. 상감마마 임대감을 정승 자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 물고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에 생각을 했다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백제 멸망을 앞두고 지금의 부여 백마강인 사비하에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서기 659년 5월에 왕도의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길이었다. 한 길이라는 단위가 2.4m에서 3m 내외라고 하면 약 8m 안팎으로 보이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사비하 대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 정복당한 후 멸망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사비하 대어가 죽은 채로 발견된 거죠. 어쩌면 나라의 운수와 세상의 덕을 감지하는 그런 신비한 물고기여서 세상사가 너무 괴로워지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물고기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 백제 멸망의 신호는 당시 신라의 공주 기군, 지금의 서산 일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0척인 물고기, 장백척. 대충 어림잡아봐도 사람 키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길이죠. 거기다가 무슨 독이 있는 물고기였는지 이거를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모두 다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 역시 대표적인 흉조로 널리 퍼져 있는데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치러 들어오기 직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비하의 강물과 왕도의 우물물이 괴이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이야기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무슨 거대한 수호신 같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학설은 아닌데요. 실제로 바닷물에 피로 물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죠. 적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미생물이 갑자기 바다에서 많이 생겨나면 바닷물이 시뻘겋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바닷물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닷물이 피로 물든 것, 백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실은 기후변화의 피해가 당시에 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뜻 아닐까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흉년이 들고 홍수의 피해를 입는다거나 여러 가지 나라의 국력이 약해질 만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기후변화는 7세기 말 백제에도 어쩌면 큰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 요즘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속 괴물이 모두 잔혹하고 불길한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 형조참의, 병조참판을 역임한 김육은 성균관 태학생 시절 상소문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가평 잠곡에 은거하게 되었는데요. 집 앞 연못에 물고기를 돌보다 아주 기이한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그는 집 앞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길렀는데 늘 연못에 가서 구경하며 즐기다 먹이도 종종 던져주었다. 특히 물고기 중에 이름은 모르지만 가늘고 긴 것이 있어 기이하게 생각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경고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서 넉살도 좋게 저는 물고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 그 후 김육 앞에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대낮에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과 번개가 시끄럽게 치더니 용 한 마리가 연못에서 솟아올랐다. 용은 검은 구름에 쌓인 채 날아올라갔다. 물고기의 신비로운 초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이 되어 올라간 물고기는 다시 김육 앞에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작은 고개 하나를 보니 하얀 기운 같은 것이 부글부글 넘쳐올랐다. 김육이 바라봤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뒤에서 빠르게 소리쳤다. 거기 가는 양반 잠시 멈추시오. 그는 보는 앞으로 달려와 김육의 손을 끌고 산 위로 불이 나게 달렸다. 하얗게 피어오르던 기운은 해일 때문에 물이 넘친 것이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김육은 거의 해일에 휩쓸릴 뻔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 지난 꿈에 봤던 사람인 것 같았다. 그 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용이 김육에게 은덕을 갚은 것이라고들 했다. 산 가까운 곳에 연못 속에서 사는 물고기로 연꽃 핀 연못의 신령스러운 생물이라는 의미의 연지신물. 김육은 연지신물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물과 관련된 괴물 이야기들, 특히 바다에서 만나는 괴물 이야기라든가 큰 강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괴물 이야기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좀 자주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선은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죠. 지방의 모든 방방곡곡을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다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과거 공부만 하면서 책 보고 시험 치고 이런 것만 하던 선비들이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거 처음 보게 된 거죠. 또 사또 나리께서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아 선비님 이게 진짜 기가 막히고 몸에 좋은 겁니다. 라면서 딱 주면 야 이건 뭐 뱀처럼 생긴 이런 걸 나보고 먹으라 그래 라고 하면 아 이게 뱀이 아니라 장어입니다 선비님. 끝내주는 거면 드셔보십시오.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제 이 마을에 와서 희한한 걸 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더라. 어디에 사람들은 뱀 잡아먹고 사는 종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생겨서 퍼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